경주에 사는 분들이 꼭 우리 누구를 특정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주에는 자전거 문화가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은 특별한 도시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대로 안드레 리우, 이 사람 네덜란드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세계에서 자전거 타기가 제일 좋은 나라가 네덜란드와 덴마크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두 나라의 공통적인 특징이 산이 거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평지가 많아요. 방금 여러분이 이 동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게 사람 사는 모습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덴마크 사람들의 특징이 휘게, 그 우리 말로 굳이 번역을 하면 소확행. 예. 소소한 것에서 확실하게 행복을 느끼는 그런 걸 굉장히 밝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회계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서 작은 것에서 사람 사는 즐거움을 느끼고 이제 그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자전거를 왜 타고 다녔는가 하니, 자전거가 굉장히 사람 살이에 인간이 발명한 10가지 가장 위대한 발명품 가운데 자전거가 들어간다고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전거는 환경오염을 발생시키지 않잖아요. 제가 자전거에 깊이 매료되기 시작한 것은 젊었을 때부터였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차를 안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2000년 중국 낙양을 가보고 나서예요. 중국 낙양, 그 삼국지부터 등장하는 유명한 도시잖아요. 러양이라고 그 사람들은, 성조는 제가 옳지 않지만 러양 하는 식으로 발음을 하고 있잖아요. 낙양에 가서 그 부근에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있어요. 용문석굴이라고 예전 학교 다닐 때 들어보셨죠? 그 룽먼 석굴이 그 부근에 있어요. 그리고 그 부근에 삼장법사, 서유기에 등장하는 삼장법사 아시죠? 삼장법사는 실제 인물이거든요. 그 사람의 고향, 중국 사람들은 그걸 고리라고 그래요. 옛고자에다 마을리자를 써서 삼장법사 고리에도 찾아가 봤어요. 저는 그래야 직성이 풀려요. 뭐든지. 그런 데를 다 찾아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부터 나중엔 버스를 타고 소림사, 숭산의 소림사까지 찾아가 보고, 이제 그렇게 해서 중국을 이제 돌아다녔거든요. 그런데 낙양에서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이 뭔가 하니, 하늘에 구름이 끼었는지 안 끼었는지도 몰라요. 그냥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 것처럼 환한 대낮이, 그런데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보았을 때 하늘에 구름이 안 보여요. 이게 구름이 끼었는지 안 끼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대기오염이 얼마나 극심한지, 여름에, 그것도 겨울이 아니고 여름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구의 자전 방향에 따라서 그 오염 물질이 우리 한반도로 몰려오잖아요. 그리고 중국에 이미 벌써 내륙 지방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서기 2000년의 일이었는데,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우리의 후손들이 숨도 못 쉬고 살 날이 곧 다가오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환경주의자였어요. 예전부터 환경주의자였고, 학교 선생을 했기 때문에, 선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대기오염의 가장 큰 주범으로 예전에는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과 연기와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원인으로 삼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엔진이 요즘처럼 그렇게 고급화되어 있지 않은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후손을 생각해서라도 나는 자동차를 사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남들이 이제 저희한테 물어요. 왜 자동차 안 샀냐? 남들은 다 자동차 가지고 있고 그러는데 왜 안 샀냐고 그러면, 제가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얘기를 먼저 해요. 저는 환경주의자입니다. 우리 후손을 생각해서라도 저는 자동차를 사지 않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예상외로 많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저보고 왜 자동차를 사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면 제가 돈이 없어서요 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중고 자동차를 사면 뭐 허락이 해서 타고 다닐 수 있는데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그 환경오염의 실태에 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본들 이게 먹혀들 리도 없고 하니 그냥 제가 핑계를 그렇게 댔어요. 그래도 남들이 기어이 그러면 이제 언젠가는 자동차를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는 뭐라고 대답을 하는 거 아니? 전기 자동차가 일반화되면 하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전기 자동차가 제법 많이 깔려 있죠. 그런데 문제는 제 나이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졌는데다가 제 좀 운동신경이 좀 둔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반사신경이 예전처럼 그렇게 활발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자동차를 몰 경우에 본의 아니게 사고를 낼 수 있겠다는 생각을 지금은 하게 된 거예요. 이제는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반납을 해야 될 나이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 나이에 지금 자동차를 사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동차를 안 가진 거예요. 그러면 누가 손해를 받느냐? 제 아내와 아들, 딸이 죽을 고생을 했어요. 제 아내와 아들, 딸이. 아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데 걔는 처음부터 애비를 닮아가지고 자전거 하나 사줬더니 그냥 다녔어요. 문제 없어요. 그런데 딸이 문제죠. 딸이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해결해 주세요. 저희 집 2층에 세대로 살았던 분이 3년 동안 저희 집 딸애를 아침에 데려다 주셨어요. 너무 고맙죠? 그분이 지금은 어디에 살고 계시는 거 아니? 지금은 충청남도 부여에 살고 계시는데 작년에 제가 자전거를 타고 세종에서 출발해가지고 기어이 거기까지 찾아가서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여기 지나가는 길에 들렀다고 그러면서 조금 용돈을 좀 드리고 왔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자동차를 안 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동차를 가진 사람을 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마음 너그럽게 하시고 들어야 돼요. 자동차를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을 예전에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그게 한 20년쯤 전인가요? 그때 당시에 물가로 계산을 해보니까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의 차이가 1년에 약 600만 원이 나더라고요. 자동차 휘발유값, 보험료부터 시작해서 감가상각비까지 이르기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면 지금은 얼마 차이 날 것 같아요? 지금은 암만 차이 안 나도 1,000만 원 차이 나겠죠? 연 1,000만 원 같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10년이면 1억이에요. 억 단위가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세상을, 이 지구비를 돌아다니면서 느낀 것이 뭔가 하니 대한민국처럼 대중교통수단이 극도로 세밀하게 잘 발달된 나라는 지구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중교통은 너무 발달이 잘 되어 있어서 정말 아무런 불편함을 못 느끼고 살 수 있어요. 우리나라 고속철도 원래는 2002년에 개통을 할 예정이었다가 나중에 무슨 사건이 생기고 저기 청성산에 뭐 도롱뇽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늦춰져가지고 개통이 됐잖아요. 고속철도가 이렇게 잘 깔린 나라, 좁은 나라에 약 면적 10만 제곱킬로미터가 안 되는 이런 나라에 고속철도가 이렇게 잘 깔린 나라 드물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도로공사의 아마 방침은 어느 지역에 살든지 30분 안에 고속도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아마 그쪽의 방침 같은데 우리나라처럼 고속도로가 거미줄처럼 잘 깔려있는 나라 어딨나요? 지구에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교통 환승 시스템, 이건 세계 최고잖아요. 일본은요, 보기보다가 교통비가 비싼 나라예요. 일본은요. 그래서 일본 여행은 교통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처럼 자동차 없이 살아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지구에 드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두 고급 승용차를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게 이게 과연 옳은 걸까요? 여행을 다니면서 깨달은 게 뭔가 하니 우리 한국인들은 자기 과시욕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그게 제일 강한 사람은 제 경험으로 봐서는 중국인이에요. 중국인들은 자기 과시욕이 엄청 강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인도 거기에 못지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의 사람들도 그런 게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여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 걸 잘 못 느끼실지 모르지만은
제가 여기에서 약 40여 년 이상 살아본 결과 다른 도시와 비교를 해봤을 때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자기 잘 나가는 걸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구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자동차를 안 가지고 살았어요. 아들, 딸들이 비록 고생을 하고 집사람과 제가 같이 여행을 가는 걸 놓쳤지만은 대신에 제가 다른 나라에 다니면서 그런 것에 눈을 뜨게 되었고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고 또 그렇게 알게 된 사실을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모두 다는 그렇게 안 변했지만은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선생으로서 행복이었어요. 저는 화장지도 지금도 화장실에 화장지도 3칸 이상은 안 써요. 3칸이 기본이에요. 화장지 처음에 3개 이렇게 접어서 한 번 사용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걸 반 접어서 또 한 번 사용하고 또 접어서 한 번 더 사용하면 3번 해서 옆에 있는 통에다가 딱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지저분한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제가 사용했던 화장지는 표시가 다 나요. 그런데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얘들아 이건 모든 원료가 나무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걸 아껴 써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이들도 모두 다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그게 선생으로서 재미였고 보람이었고 즐거움이었어요. 그런데 잘 안 되는 게 자전거는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그거는 다 우리들 몫이거든요. 제가 처음에 저 첫 동영상을 보여드린 것도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관한 그런 얘기를 꺼내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면 아까 그 봤던 그 음악 무슨 영화에 나오죠? 의사 집하고 닥터 집하고에 등장해요. 거기에 그 영화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다들 몇 번 봤을 거예요. 그렇죠. 몇 번씩은 다 보셨겠죠. 그죠? 소설가는요? 네? 그거 소설 쓴 사람은 원작 소설가는요? 그런 거는 다 기억하면 머리 터져요. 러시아 사람이에요. 보리스 파스텔나크. 보리스 파스텔나크가 쓴 이 닥터 집하고 세계제 1차 대전과 러시아 공산혁명을 그 배경으로 해서 벌어지는 장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런 것들, 거기 아까 그걸 배경으로 해서 댄스하는 거 보셨죠? 그렇게 춤을 춰가면서 가에서는 모두 다 사람들이 또 한 잔씩 하고 그러면서 인생을 즐겁게 사는 이런 모습들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신부님께서 강의를 하실 때 뭐라고 그랬나요? 어쩌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30년도 안 될지도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자전거 여행을 저는 요즘은 자전거 여행을 즐기고 있는데 천만다행으로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고 난 뒤로는 코로나가 발생을 잘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는 해외여행을 못 가는 대신에 나라 안을 돌아다니게 된 거예요. 나라 안을.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가본 곳을 최근에 이제 가본 곳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러이러한 곳에 가보았어요. 자, 여기 보면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거는 이거는 거의 작년에 혹은 2년 전에 3년 전에 갔던 곳이거든요. 제주도는 2018년에 갔어요. 제주도는 2018년에 가가지고 여기 서귀포 부근의 중문관광단지에서부터 시작해서 동쪽으로 나가서 성산포까지 가고 나중에 성산포에서 제주까지 자전거를 타고 갔어요. 그래서 제주도는 반은 아직 남겨놨거든요. 그건 다음에 가서 돌 생각으로 있어요.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 목포로 오는 배를 타고 배에다가 자전거를 실었어요. 실어가지고 목포로 왔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자전거는 그러면 가져갈 때는 어떻게 가져갔느냐? 대구에서 비행기에다 자전거를 싣고 갔어요. 포장을 해서 실으면 그냥 짐으로 인정을 해줘요. 가로 세로 크기가 있잖아요. 거기만 맞추면 돼요. 그렇게 해서 제가 비행기에 싣는 이런 자전거는 접이식 자전거예요. 접이식 자전거 중에서 바퀴가 20인치가 되는 것.
그러니까 거기다가 접히는 것. 접이식 자전거. 그걸 바퀴가 작은 그런 자전거를 미니벨로라고 그래요. 미니벨로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놈을 포장을 해가지고 비행기에 싣고 제주공항에서 내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동할 때까지는 차에다가 짐칸에다 싣고 그 다음에 어떤 행사를 하고 난 뒤에 사람들하고 헤어지고 나서는 그 다음에 자전거 타고 내 맘대로 다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제주에서 목포로 가는 배를 탔는데 거기에 그냥 자전거 실으면 되잖아요. 추가로 요금 달라고 그러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실었어요. 그 다음에 목포에 갔죠. 목포에서 이제 목포의 영산강 부근부터 시작해서 슬금슬금 돌아다녔죠. 너무 편하잖아요. 그 다음에 돌아올 때는 목포에서 부전으로 오는 기차가 있어요. 기차에다 그냥 실으면 돼요. 접어서 실으면 되니까 접히지 않은 거는 기차의 현행법으로는 못 싣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접히는 거는 실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왔죠. 그 다음에는 자전거 여행에 살살 재미를 들여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온데 돌아다녀 보았죠. 온데를 돌아다녔는데 어디 한 군데를 집중적으로 그렇게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한 바퀴 다 돌겠다는 이런 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간 거예요.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차에다가 자전거를 실을 수 있죠. 버스에도 실을 수 있어요. 버스에 싣는데 우리 여기 교수님께서는 관광 이런 것에 관계를 하시니까 이거 시청에 건의를 해 주셔야 돼요. 뭐 시내버스에 자전거 실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런데 제가 경주에서 딱 한 번을 해봤어요. 간포에서 오는 거에 내가 한 번을 실어 보았는데 운전기사께서 마음이 좋으셔가지고 허락을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접이식 자전거를 가지고 앞문으로 타려면 거기가 좁아요. 그래서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차를 세워놓고 뒷문으로 타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에 너그러운 분이 드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주 같은 도시가 자전거 여행을 하기에 굉장히 이상적인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 세밀하게 신경을 쓰지 못하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른 도시들을 지금까지 여행하면서 본 거는 자전거 도로 수준과 자전거 여행을 하는 사람들 수가 경주보다가 훨씬 많은 거예요. 경주에 오는 관광객들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게 너무 아쉬워요. 이걸 행정당국에서 차관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빨리 눈을 뜨고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여러 곳을 이렇게 다녀보았잖아요. 바닷가로 강릉까지 올라가 봤어요. 그 다음에 한 번은 경주에서 세종 가는 버스에다가 자전거를 실었어요. 접어가지고 짐칸에다 실으면 돼요.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기사들은 그걸 다 눈 감아줘요. 그거는 접히지 않는 거라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싣고 가서 목적지 가서 내리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그냥 타면 되거든요. 세종 가가지고 세종에서부터 시작해서 금강을 따라 내려가는 거예요. 금강을 따라 내려가는데 목표는 군산이에요. 목표는 군산이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은 그냥 바퀴 큰 거 26인치나 이런 27인치나 이런 자전거를 가지고 정말 라이딩 그 자체를 즐기는 거거든요. 엄청난 속도로 달려요. 그런데 저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는 거예요. 카메라 가지고 사진 다 찍어가면서 이제 천천히 달리면 이제 사고 날 가능성이 줄어드니까 사진 다 찍어가면서 온 산천 다 구경해가면서 슬금슬금 다녀요. 그렇게 해서 첫날은 공주 가서 잤거든요. 공주에 가서 세종에서 공주까지는 거리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무리할 필요도 없고 천천히 가면 되니까요. 공주에서 하룻밤 묵고 그 부근에 또 유적지들 또 다 뒤지고요. 그러고 난 뒤에 공주에서 출발해가 부여 갔어요. 그쪽으로 금강변으로 자전거 도로가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고 5월에는 강변으로 이어지는 자전거 도로에 꽃들이 얼마나 많은지 경치 자체가 환상적이에요. 그걸 여기에 비교하면 형산강이 그렇게 개발되어 있나요? 물론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금강 저거는 4대강
자전거 도로 개발 사업으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이 도시는 명색이 관광도시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인프라 구축에 앞장을 서서 정말 자전거 타기에 좋은 도시로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한 시책이 그만큼 모자란 것 같아서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군산까지 갔어요. 군산에 가서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한 대로 군산 시내 근대화 거리를 돌아보고 군산의 유명한 빵집,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군산의 이성당이요. 거기 가서 거기 제 펜이 또 있어요. 네, 제 펜이 전국에 좀 있어요. 제가 학생들 가르치는 그런 거 기법에 관해서 쓰고 그런 것에 좀 강의도 하고 이랬더니 제 글을 읽어본 사람들이 원래 연락을 해오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군산에 제 팬이 한 사람 있어서 또 거기 가서 그분을 만나보고 여기서부터 바다로 더 나가서 해야 되는데 체력이 달려가지고 그 다음에는 할 수 없이 월요일 갔으면 금요일 정도는 집에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전주를 거쳐가지고 대구를 거쳐서 돌아왔어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날은 또 토요일은 하루 쉬고 그 다음에는 뭐 주일 정수하면 되니까요. 그런 식으로. 그 다음 영산강 이쪽으로는 저번에 목포를 가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고속버스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고속버스가 가니까 고속버스 밑에다가 자전거를 싣고 일단은 광주에 갔어요. 광주에서 바로 위에 있는 데가 담양이잖아요. 죽세공포로 유명한 담양. 단양은 충청북도에 있고요. 담양까지 도로가 기가 막히게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 경주 시내 공무원들 꼭 가봐야 돼요. 저는 생각에 그래야 자전거 도로 눈을 띄워요. 제가 여기서부터 포항까지 자전거 타고 몇 번을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2개 시멘트 포장해 놓은 것밖에 안 해요. 그런데 그쪽은 담양 같으면 가에 대나무 숲을 만들어 가지고요. 기가 막히게 해두었어요. 안내판 굉장히 세밀해요. 화장실 곳곳에 있어요. 느티나무 같은 것이 한없이 자라요. 정말 멋진 곳이에요. 그 다음에 담양까지 가면요. 올해는 지금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 담양까지 가면 그 다음에는 위에가 순창이에요. 순창으로 가서 순창에서 곡성으로 내려가는 섬진강 자전거 도로를 만나요. 그렇게 해서 예전에는 제가 남원에서부터 출발해서 순천까지 가봤어요. 그러면 이런 데도 해봤죠. 그 다음에 담양에서 광주로 다시 내려와서 광주에서 목포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봤어요. 달리기가 너무 편해요. 그러면 제가 왜 상류에서 하류로 달리는 거 아니? 상류에서 하류로 달리면 계속 내리막이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위로 상류로 올라가면 힘이 들죠. 그런데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가는 자전거 여행은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자전거 도로 자체가 고급이에요.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행하기 너무 편해요. 광주 같은 곳에는 광주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보고 막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광주에서 나주를 거쳐가지고 영산포에 가서 하루 자고 영산포에서 다시 그 다음에 또 목포까지 가고 그 다음에 목포에서는 저번에 본 걸 그건 놔두고 다시 시내 뒤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시외버스를 타고 강진에 갔어요. 강진에 가서 강진만 자전거 투어를 했어요. 강진 굉장히 괜찮은 곳이에요. 강진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정약용 씨 유배지예요. 다산 정약용 선생의 흔적을 강진에서 찾을 수 있는데 강진에 거기에 탐진강이 바다와 만나잖아요. 양쪽으로 자전거 도로가 기가 막혀요. 저는 제가 사는 이 도시를 생각하면 어떨 때는 성질이 날 때도 있고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어찌 이렇게 좋은 자원을 놔두고도 차관을 못하고 이렇게 하느냐. 도로만 넓혀가지고 그런다고 해서 관광객이 몰려드는 거 아니에요. 도로를 넓혀놓으면 관광객이 오긴 와요. 문제는 숙박을 안 하고 한번 보고 간다는 거예요. 숙박을 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돈 벌 기회가 사라져요. 자전거를 타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목마르면 물 사 먹어야죠. 그 다음에 체력이 빠지면 체력하면 음식 사 먹어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지역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터인데 그냥 한번 쓱 보고 4차선 도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가버리면 남는 거는 환경오염밖에 남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 이거는 관광 전략과도 연결되는 거잖아요. 강진이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유튜브에 강진에 나오는 시골 집들을 자주 찾아보고 있는데 여기 강의하러 오기 전에 본 2,500만 원짜리 집이 있더라고요. 그쪽으로는 집이요. 빈 집이 많이 나오는데 적어도 5천만 원 정도만 주면 120평에서 150평 정도 되는 시골 기와집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쪽으로 포항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이쪽으로 집값이 상상외로 비싸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나요? 비싼 편이에요. 그런데 강진도 집값이 괜찮고요. 시골집이 가격이 괜찮고요. 고흥은 더 헐한 것 같더라고요. 고흥은요. 만약 제가 자동차가 있었더라면 이쪽에 틀림없이 집을 샀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망설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목포에서부터 해남을 거쳐가지고 강진, 장흥을 거쳐서 순천으로 연결되는 철도가 아마 올해 완공이 될걸요? 아마? 그러면 그 철도가 순천을 거쳐가지고 진주 거쳐서 부산으로 연결되죠? 그러면 이젠 다니기 괜찮아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구하느냐 마니 하고 망설이고 있는데 어찌됐거나 간에 그런 식으로 여행을 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번은 여기서부터 기차에다가 자전거를 싣고 영주에 갔어요. 영주에 가서 영주에서 예천까지 내성천을 따라가는 여행을 했어요. 낙동강 본류로 흘러드는 지류가 몇 개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낙동강은 강원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안동을 거쳐서 들어가는 그게 낙동강 본류잖아요. 그런데 경상북도 봉화에서 시작해가지고 예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 지류가 그게 내성천이에요. 그게 내성천인데 제가 보기로는 내성천 거기가 세계적인 비경이에요. 그런데 내성천 상류에다가 영주댐을 만들어가지고 물속에 잡아넣었죠. 정확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타당성 학술 조사를 왔던 독일의 어떤 학자가 독일 같으면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곳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인터넷에 수두룩하게 떠돌았어요. 거기에 모래가 얼마나 맑고 깨끗한지 직접 보시지 않은 분들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거기 중간에 지금 댐을 봐가지고 물속에 다 잡아넣었죠. 그 댐에 녹조 현상이 발생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하고 있죠. 저는 어렸을 때 그쪽에서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로망이 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제가 지금까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런 모래강은 본 적이 없어요. 유튜브에 검색을 해봤어요. 유튜브에 검색을 해봤더니 있긴 있어요. 그런데 내성천 상류처럼 그렇게 산과 들과 모래가 기가 막히게 어우러진 것은 없어요. 식견의 문제예요. 안목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회룡포를 거쳐가지고 삼강나루까지 가본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안동에 가서 안동에서 이제 안동에 새로운 기차역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 아시죠? 안동에 가서 거기서부터 자전거를 타고 점촌까지 갔어요. 점촌에서부터 거기서부터 그 다음에 낙동강을 따라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낙동강을 따라서 계속 내려가는 그런 자전거 여행을 해봤는데 어디까지 오는 거 아니? 구밀 선산 옆을 지나가지고 구밀을 지나고 대구 부근에 외관이라는 데 있죠. 외관에 와서 대구 부근에 금호강과 낙동강이 합류하는 강정보 부근까지 왔어요. 거기서부터는요 자전거를 거꾸로 타고 금호강을 따라올 수 있어요. 대구 시내 옆을 지나가지고 영천까지 연결이 돼요.
영천까지 연결되고 그 자전거 도로가 영천시 임고면 사무소 그 부근까지 자전거 도로가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자전거 타고 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금호강하고 경주 여기를 연결하는 자전거 도로가 지금은 없거든요. 제가 아쉽다는 게 그런 걸 아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도 얼마든지 강둑을 연결하면 쉽게 연결할 수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자전거 도로 없어요. 자전거 타기 너무 좋은 곳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도 우리 여성분들도요. 자전거 바퀴 큰 거 타지 마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미니벨로 있죠? 미니벨로 작은 걸 타십시오. 미니벨로 작은 걸 타서 슬금슬금 돌아다니십시오. 그러면 자전거 여행의 좋은 점이 무엇인지 그걸 한번 보고 난 뒤에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2007년 나는 첫 자전거 여행을 떠났다. 인천에서 출발하여 대전경기까지 우리나라의 가보시를 모두 돌았다. 너무 힘이 들었다. 여행을 마치고 이틀을 하나 먹었다. 이때 자전거 여행은 단순히 하고 싶었던 여행을 해보자 라는 의미가 전부였다. 그 이후로 한동안 여행에는 큰 관심이 없었다. 2012년 다시 여행에 관심이 생겼다. 하지만 이제 자전거 여행은 별로 하고 싶지 않았다. 자전거는 너무 힘이 들고 느리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스쿠터를 타고 여행을 떠났다. 그런데 여행이 끝나갈 즈음 1톤 트럭과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왼팔이 부러졌고 앞니가 살짝 깨졌다. 그게 전부였다. 정말 불행 중 다행이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은 그냥 덤으로 사는 인생이나 마찬가지다. 2014년 결국 나는 다시 자전거 여행을 떠나기로 한다. 국토 종주를 마치고 호주와 뉴질랜드, 캐나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을 다녔다. 그리고 지금은 여행을 하며 영상을 만들고 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짓이 뭐냐고 묻는다면 단언컨대 나는 자전거 여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나는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 근데 자전거 여행은 왜 하는 거야? 힘들지 않아? 무섭지 않아? 왜 타서 고생을 해? 6년 전 막 여행을 시작했을 때에도 이런 질문들을 받은 적이 있다. 나는 그때 시원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웅얼웅얼거렸다. 뭐 그냥 뭐 하고 싶으니까 뭐 하는 거구나 라고 말이다. 6년이 지난 지금 나는 이제 그 이유를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자전거 여행이 좋은 10가지 이유. 첫째, 자전거의 속도는 여행에 가장 적합하다.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여행의 종류로는 도보 여행, 자동차 여행, 오토바이 여행, 그리고 자전거 여행이 있는데 걷는 건 너무 느리고 자동차와 오토바이는 너무 빠르다. 둘째, 주차하기가 편하다. 여행을 하다가 멋진 풍경이 나오면 언제 어디서든 즉시 멈춰서 풍경을 즐길 수가 있다. 이는 자동차 여행으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다. 셋째, 버스, 기차, 배, 비행기와 같이 운송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만약 여행 중 위험한 구간을 만나거나 시간이 부족하다면 언제든지 시외버스나 기차를 이용할 수 있다. 뭐 정 급하면 콜밴을 부를 수도 있다. 넷째,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자동차로 100km를 주행하면 17kg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이는 30년 된 나무가 1년 동안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같다. 즉 자동차 대신 자전거로 100km를 이동할 때마다 한 그루에 나무를 심는 효과와 같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연료비가 들지 않는다. 2020년 1월 현재 리터당 휘발유 가격은 1,500원이다. 여섯째, 여행 경비가 적게 든다. 캠핑을 할 경우 숙박비가 들지 않고 취사를 할 경우 식비가 대폭 감소한다. 국내 여행 시 하루에 10,000원에서 30,000원으로 여행이 가능하다. 일곱 번째, 여행을 하면서 동시에 운동까지 한다. 자전거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신체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전신 운동이다. 여덟 번째, 여행의 충실도가 무척 높다. 여행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여정을 자신의 두 다리로 해냈다는 것에 대한 큰 만족감은 그 여행에 대한 기억을 오랫동안 유지시켜주며 결과적으로 자존감 향상에 큰 영향을 준다. 아홉 번째, 자유여행의 끝판왕이다. 우리가 여행을 하는 근원적인 이유는 뭘까? 그것은 해방감이다. 자전거 여행은 가고 싶으면 가고 서고 싶으면 서고 먹고 싶으면 먹고 놀고 싶으면 노는 그 어디에도 구속받지 않는 자유와 해방 그 자체이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사람들이 일상에서 어떤 활동을 할 때 행복감을 강하게 느끼는지를 실시간적으로 조사한 연구들이 해외에도 있고 다행스럽게 제가 속해 있는 서울대 행복연구센터의 한 연구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성인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 때 행복감을 경험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Y축은 얼마나 사람들이 재미를 경험하고 있는지 재미를 나타내고요. X축이 얼마나 의미를 경험하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맨 오른쪽 위에 있는 이 142년은 재미와 의미가 강한 소위 행복감이 강한 활동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그래프에서 가장 높은 곳에 별처럼 빛나고 있는 바로 이
여행. 자전거 여행은 바로 이 여행은 물론이고 운동과 요리 그리고 먹기까지 어우러진 활동이다. 여기에 친구가 함께 간다면 수다 떨기가 추가될 것이고 만약 연인이 함께 간다면 데이트까지 포함이 되니 이건 그야말로 완벽한 행복의 종합선물 세트이다. 그렇다. 자전거 여행은 행복을 느끼게 해준다. 사실 마지막 이유 하나만으로도 자전거 여행이 좋은 이유는 충분하다. 우리는 대부분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행복하기 위해 꼭 무언가를 해야 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행복을 찾기 위해 무언가를 해볼 필요는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자전거 여행은 꽤 해볼 만한 무언가 중 하나이다. 오늘도 나는 떠날 채비를 한다. 괜찮나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이분은 다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은요 미니벨로를 구해가지고 타십시오. 그러면 그 미니벨로를 가지고 제가 해외여행은 어디를 했는가 하니 기차에다가 미니벨로를 접어서 실었어요. 부산에 갔죠? 부산에 기차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중앙선은 동해 남부선은 요즘은 이름을 바꿨어요. 동해선이라고요. 기차가 영덕까지 가요. 영덕에서 경주를 거쳐가지고 부전까지 가거든요. 그 부전이 예전에는 아마 부산진으로 불렸을 거예요. 부전에 내려가지고 자전거 타고 부두로 가면 돼요. 부두에 가서 거기서 일본으로 출발하는, 일본의 오사카로 출발하는 페리를 탔어요. 제가 그걸 2018년에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4년 전이죠. 2018년에 했는데 왕복 요금이 13만 3천 원이었던가 그랬어요. 그거 보통 20만 원 하는데 할인하면 그 정도로 해요. 지금은 아마 돈을 더 받겠죠. 그러니까 20만 원 잡으면 일본의 오사카까지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에요. 그 돈 속에 배 안에서 먹은 4끼의 식사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다음 일본의 오사카에 내려가지고는 그러면 뭘 했느냐. 자, 일본의 오사카를 내려가지고 오사카가 여기 있잖아요. 내려가지고는 그 다음에는 여기서부터 자전거를 이제 타고 세관을 통과하고는 자전거를 이제 펴서 타고는 아스카로 갔어요. 아스카. 우리 국사 공부를 하면 일본에 반드시 등장하는 고대 도시 아스카요. 아스카를 구경을 다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나라에 갔어요. 내량이라는 도시예요. 내량이라는 이 나라라는 도시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하고 자매 결연을 맺은 도시예요. 그래서 저쪽에 있는 공원에 가면 무슨 공원이 있잖아요. 제가 이게 혹시 유튜브에 올라올지 몰라가지고 내가 그냥 내가 사는 도시라고 자꾸 이렇게만 표현을 하고 도시 이름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일본의 내량 나라는요, 우리나라로 치면 경주와 같은 도시예요. 그래서 볼거리가 무지무지 풍부해요. 자, 거기를 다 이제 샅샅이 뒤지죠. 자전거 세워놓고 뒷산에도 올라가 보죠. 내량에 있는, 나라에 있는 가장 유명한 절이 동대사, 도다이사라는 절이에요. 동대사라는 거. 그 다음에 국사 시간에 공부했던 정창관 유적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동대사 옆에 있어요. 저는 그런데 거기 가봐야 돼요. 거기 가서, 아, 이 건물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눈으로 보고 이제 그렇게 확인을 하거든요. 유승준 씨가 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일본편에도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나라를 거쳐서 덴리, 천리라는 도시를 거쳐가지고 교토에 갔어요. 교토가 참 굉장한 도시잖아요. 교토에 가서 또 샅샅이 뒤지죠. 그러면 교토의 동지사 대학에서 공부를 했던 시인이 윤동주 씨와 정지용 시인일 거예요. 그분이 다녔던 그 대학 교정에도 찾아가서 그 시비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꽃도 하나 바치고요. 그리고 나서 왔거든요. 자, 돌아올 때는 거기서부터 다시 어디로 오느냐. 여기서부터 내과를 따라서 오사카로 내려오면 돼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생기는 거니? 제가 촬영을 한 것은 아니고 같이 갔던 한 사람이 이런 것에 굉장히 밝아가지고 고프로라고 하는 즉석 촬영 그게 있잖아요. 일본의 자전거 도로를 잠시 소개할게요. 제 방이 공사 중이어서 임시로 만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철저하게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요. 요 앞에 가는 저 사람이 저예요. 저 앞에 가는 사람이 전데 뒤에 뭘 달았죠? 요 마주 오는 건 일본 사람이고요. 여기가 좁지 않아요? 이렇게 가고 오고 이렇게 붙이면 괜찮아요. 예, 안전해요. 그냥 이 촬영을 해서 이렇지. 자, 이제 옛날 도로로 이제 제방을 이용해서 길을 만들어 두었거든요. 자전거 도로요. 이제 달리잖아요. 자전거 뒤에 트레일러 보이죠? 예. 저런 식으로 준비를 해서 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서 그러면 다시 다른 동영상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교토에서 오사카로 연결되는 강 2개 만들어진 자전거 도로예요. 여행하기 너무 편해요. 이게 6분짜리여서 다 보면 그러니까요. 또 이렇게 출발하죠. 따그락따그락 하는 건 요건 그 트레일러 바퀴 소리예요. 예. 예, 바람 소리가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내려가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일본도 다녀왔죠. 그 다음에 일본의 오카야마라고 하는 곳에서 또 자전거를 타봤어요. 일본 자전거 도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본에는 자전거를 빌려주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현지에서 자전거를 빌려도 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애국심에 가득 젖은 사람들은 저를 욕할지 모르겠지만요. 일본의 자전거 품질 세계 최고 중에 하나예요. 자전거가 무지무지 부드럽게 나가요. 정말 부드럽게 잘 나가요. 힘이 거의 안 들어요.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자전거 과연 수준이 이래도 되는가 하고 어떨 때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베트남 가서도 자전거를 한번 타봤어요. 베트남의 무이네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에 사막 체험을 했거든요. 베트남에 무슨 사막이 있냐라고 또 그렇게 얘기하실 분이 계시는데 바람에 날려온 모래들이 쌓여가지고 사막 비슷하게 만들어진 곳이 있어요. 거기도 이제 가보았거든요. 그 다음에 무이네에 가면요.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몰리는 빨간 모래 개울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길이가 2km 안 돼요. 거기에 관광객들이 무지무지하게 모여가지고 바른 것이 대유행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영주댐 건설로 물속에 들어갔던 내성차는 그거와 비교하면 길이도 무지무지하게 길 뿐더러 모래를 밟는 그 촉감과 그 환경이 베트남에 있는 무이네의 그 빨간 모래강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 걸 물속에 그냥 잡아놓고 그렇게 하는 걸 보고 과연 이분들이 이게 거기까지 할게요. 거기서 더 나가면 이제 그러면 자 이제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이제 이 동영상을 만든 분은 코로나 이후로는 해외여행은 자전거 여행이 답일지도 모른다라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동영상을 만든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보십시다.
안전성과 유연성이 검증되기는 즉 접종 최소 10년 이상 지나기 전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코로나19의 현재 상황이 최소 3년 이상 지속될 것이고 종식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럽 등 해외 여행이 가능해진다고 하더라도 과연 예전처럼 관광객들이 붐비는 유명한 관광지에 사람들이 붐비는 기차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여행을 해외 자전거 도로도 같이 한번 보십시오. 그런 걸 같이 보시면서 국내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 캠핑이나 차박 등 아웃도어 활동이 대폭 증가하였고 배달을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전거를 좀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전거로 생각보다 멀리 갈 수 있습니다. 200km가 넘는 제주도 해안길을 하루 만에 타신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또 레이싱용 로드 사이클로 라이딩을 위한 라이딩을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여행을 위한 경우에는 결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의식주를 모두 자전거에 싣고 여행하는 경우 하루 평균 60km 내외가 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와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해외여행을 왜 자전거로 해야 하는가? 특히 유럽은 더더욱 자전거 여행을 추천합니다만 왜 그런지 유럽 자전거 여행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소셜 디스턴스 유지입니다. 대부분 예상하시겠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입니다. 자전거로 여행을 하면 기차나 버스 등 사람들이 붐비는 대중교통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물론 자주 갈 수 없는 해외여행인데다 기간도 짧은데 자전거로 여행하면 많은 곳을 다녀볼 수 없지 않느냐라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도시 내에서는 자전거로 움직이고 도시와 도시를 이동할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유럽의 경우 각 나라들 면적이 넓지 않고 자전거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는 데다 자동차보다 자전거를 우선시하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 안에서는 자동차보다 자전거로 이동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고 오히려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둘째, 여행 경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교통 비용 절약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겠지만 해외여행의 경우 오래전에 미리 예약을 해두지 않았다면 교통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전거로 여행하면 교통비가 전혀 들지 않습니다. 물론 짧은 기간 많은 나라, 많은 곳을 다닐 수는 없겠지만 관광보다는 여행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루 평균 50에서 60km 정도만 이동해도 일주일 정도 여행한다고 가정하면 서울에서 부산 거리는 충분히 이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캠핑장을 이용함으로써 숙박 비용을 3분의 1 내지 4분의 1 정도로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예상치 못한 멋진 장소를 여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버스나 기차를 이용하는 경우 계획했던 장소에서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자전거로 여행하다 보면 이동하면서 마주치는 모든 사람과 사물들 그리고 대자연이 모두 여행 코스가 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봤을 때 미리 계획했던 여행지보다 그곳에 가기 위해 자전거 이동하면서 마주쳤던 작은 마을들과 대자연의 멋진 그런 모습들이 더 기억에 남고 더 다치게 느껴집니다. 넷째, 삶의 활력을 찾아듭니다. 어쩌면 여행 중에는 힘겹고 지칠 수 있지만 페달을 밟으면 밟을수록 도전 의지가 들통들통 펴졌고 여행이 끝날 때쯤이면 허벅지가 돌덩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랬던 것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깁니다. 휴가가 가장 필요한 사람은 휴가 갔다가 방금 복귀한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휴가로 자전거 여행을 다녀온 사람은 일하는 것이 이렇게 흔한 것이구나 라면서 일상에 감사하게 됩니다. 짧은 휴가 유럽으로 자전거 여행을 다니면 어떻게 준비할까요? 먼저 자전거 여행 형태를 구분해보자면 유럽의 어느 한두 개의 도시를 정하고 그곳에 머물면서 미니밴으로 자전거로 그 근처를 여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숙소는 호텔이나 펜션도 좋지만 캠핑장에서 지내는 것도 괜찮습니다. 독일 미네이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등등 유럽에는 도심에 캠핑장이 있는 곳도 많고 시설도 좋습니다. 텐트는 본인이 준비해가도 좋고 대부분 캐빈이 많이 마련되어 있어서 거기서 지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텐트와 침낭 등 캠핑 장비를 싣고 자전거 캠핑을 하면서 여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럽은 캠핑장이 많은 데다 사이트도 넓고 샤워장이나 화장실 등 워낙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캠핑하면서 여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루스 호스텔 등 숙박시설은 전 세계 여행자들을 만나주기 하지만 내가 여행하고 있는 곳의 현지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는 캠핑장을 추천합니다. 다만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코로나 상황이 해소된 후에 해당하는 얘기죠. 짐을 최소화하고 로드 사이클로 더 빠르게, 더 멀리, 많은 곳을 자전거로 여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해서 저녁 늦게까지 라이딩하면 100km 이상 충분히 라이딩이 가능합니다. 캠핑장은 리셉션이 오후 8시 정도는 닫지만 호텔은 밤 늦게까지 체크인해도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 호텔 위치를 체크해가면서 여행하면 짧은 기간 멀리 자전거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해외 자전거 여행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을 제가 핀란드 수도 헬싱키에서 자전거 도로를 따라서 계속 걸어봤거든요. 자전거 타는 사람이 엄청 많은데 핀란드 헬싱키의 자전거 도로는 중간에 한 번도 안 내려도 되도록 되어 있어요. 자전거 도로를 일반 도로보다 더 낮은 곳에 파가지고 횡단보도 없고요. 신호등 없고요. 그냥 자전거 타고 계속해서 돌아다닐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안에서요, 자전거라는 이미지를 가장 먼저 선점한 도시가 현재로서는 상주예요. 예전에는 경주가 자전거 도시로서 이름을 날렸어요. 경주 시내 중학생, 고등학생이 자전거로 등교하는 이게 정말 장관으로 소개가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밀렸죠. 상주에서 자전거를 타보면요, 점촌에, 그거는 문경이거든요. 점촌에서 상주 쪽으로 행정구역이 탁 바뀌는 순간 자전거 도로가 고급이에요. 자전거 도로가 정말 고급이에요. 포장되어 있는 수준부터 시작해서 가에 조경에 이르기까지 환상적이에요. 경치도 끝내줘요. 한번 타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데를 가보고 나면 자전거 도로가 이런 곳이구나. 이 정도는 해외 소개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요새 우리나라에 자전거 타는 것이 이게 외국인들에게는 소개가 많이 돼서 자전거 라이딩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경주 이 도시에 여행하기는 너무 불편해요. 저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거는 나중에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 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세밀하게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자, 우리도 이왕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것 즐겁게 우리는 살 수 있었지만은 우리의 후손들은 저런 식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조금 고생을 해서 환경오염을 적게 시켜주면 우리 후손들은 저렇게 살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이유 때문에 자동차를 구하지 않고 지금 이 나이에 오늘 여기에 올 때도 자전거 타고 왔어요. 이런 차림으로 다녀요. 이런 차림으로요. 그리고 헬멧은 반드시 쓰고요. 이렇게 헬멧을 쓰고 다니는 습관을 들여야 사고로부터 목숨을 구할 수 있어요. 저는 실제로 자전거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갔었는데 헬멧 때문에 산 거예요. 일본 여행을 할 때 헬멧 쓰는 습관을 들였는데 이 헬멧 쓰는 습관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여기 연주자들 가운데 지휘자 안드레 류의 딸이 있어요. 그 딸이 아마 이 사람일 거예요. 이 사람이요. 첼리스트예요. 인물이 굉장히 예뻐요. 저번에 인터뷰한 걸 보니까 왜 음악을 하게 됐느냐라고 물었더니 아버지 사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자기도 음악 연주가가 되기를 원했고 그렇게 해서 첼로 악기를 선택을 해서 아버지 악단에 들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의 태도가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제가 오늘 처음에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어쩌면 강의 들으러 오는 분이 거의 없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고 제가 강의하는 수준이 낮고 재미가 없어서 그분들이 실망을 하고 안 오시는 것이라고 제가 반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거는 제 잘못이고요. 그러나 우리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우리가 남보다 한 걸음 더 앞서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으면 싶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분들은 자전거 바퀴 적은 걸 사서 일단 시내 다니실 때는 그걸로 한번 다녀보십시오. 고래가 체력을 슬금슬금 기르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는 다른 도시에 가서도 한번 살살 타보십시오. 지난 목요일, 그러니까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아랫게 제가 대구를 가는데 저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 시내버스 타고 신경주에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집에서 자전거 바퀴 큰 걸 가지고 타서 갔어요. 1시간 걸려갔어요. 그 다음 거기
밑에다가 자전거를 세워놓고 위로 올라가는 그 데크 밑에다가 자전거를 세워놓고 잠궈놓고 이러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난 뒤에 기차를 타고 갔거든요. 요새 신경주역에서 동대구역까지 52분 걸려요. 예전에 1시간 10분 걸렸는데 지금은 직선화가 이루어져가지고 그렇게밖에 안 걸려요. 그 다음 대구 와서는 지하철 타고 다니죠. 저는 국가에서 인정해준 공식 노인이기 때문에 지하철 요금이 안 들잖아요. 그거 참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친구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돌아올 때 그렇게 역순으로 오잖아요. 그 다음 와서는 5시경에 도착해서 다시 자전거 타고 시내로 오는데 도로 따라 오지 않고 거기서부터 될 수 있는 대로 자동차가 안 다니는 길로만 타고 오거든요. 집에까지 오는데 1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다운됐어요, 그날. 기차역을 그렇게 외곽에 만들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자전거 사용자들이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 얘기 혹시 나중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외의 사례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어쨌거나 간에 저는 그런 식으로 살아요. 그런 식으로 살아서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걸어 다님으로 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회복할 수 있게 되었고 저는 타고난 선천적인 약골이에요. 선천적인 약골임에도 불구하고 음식도 굉장히 적게 먹어요. 지금도 밥은 반 공기 그 정도만 먹어요. 그리고 음식도 적게 먹는 편이고 그러면서 가능한 한 걸어 다니거나 자전거 타고 다니고요. 그리고 여행도 그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돈도 절약하고요. 차림도 항상 이렇게 해서 다니고요. 그래서 절약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 언제까지 허락하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다가 깨끗하게 죽어야겠죠. 별것 아닌 얘기를 여러분들이 경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